한국처럼 가난한 나라는 공기가 좋으니까 피부가 좋아졌나 보네. 편리한 프랑스에서 불편한 한국 가니까 너무 불편하겠다. 여기 한국에 건너간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마리입니다. 프랑스의 가장 멋진 도시인 투레트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멋진 도시라고는 하지만 시골에 가까운 도시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정말 많이 부족한 동네이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최근에 알게 되었을 정도로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아직도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동네도 있을 정도이니까요. 저는 최근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교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것은 제 친구인 소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소피가 자꾸 한국에 간 엘라를 만나러 가자고 했거든요. 소피와 엘라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엘라가 한국에 시집을 가게 되면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점점 각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엘라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기에 한국에서 혼자 여행 온 승수를 만났죠.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죠. 저와 소피가 그 둘의 사랑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인처럼 가난한 아시아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워낙 그들은 가난한 삶에 찌들어 있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말라가고 있죠. 수상가옥 혹은 판자집에서 살면서 각종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온 가족이 수십 명씩이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든 곳이 한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분명 승수는 감언이설로 엘라를 꼬셨던 것이 분명하고 엘라는 승수의 말만 믿고 한국에 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엘라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든든한 가장이 있어야 한다는 열망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엘라는 분명 결혼을 빨리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엘라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승수를 만나고 사랑에 빠진 것은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승수와의 만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엘라는 언제나 세심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깊고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죠. 우리는 소피와 함께 엘라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다른 나라야. 그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좋지 않았고 그런 곳에서 엘라가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전통적인 수상가옥과 판자집이 가득한 어려운 환경을 상상하며 엘라가 그곳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엘라는 그런 걱정들을 듣고도 승수와의 사랑을 확신하며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녀가 승수에게 끌린 이유는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든든한 가장이 필요했던 마음이 커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이 엘라를 더 빠르게 결혼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페인트 칠을 하시다가 낙상으로 인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잘 매만져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승수의 성격은 무언가 가식적인 것 같았고 섬세하고 따뜻한 척하며 엘라를 많이 도와주었죠. 엘라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원래 이렇다면서 저희 보고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면 정말 많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엘라가 그런 승수의 꼬임에 넘어가는 모습이 무언가 안타까웠죠. 프랑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느낌의 자상함이었으니까요. 소피와 저는 승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랐지만 말이죠. 아시아라는 나라도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대표인 중국인들이 유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만 보아도 알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인들의 말로는 아시아는 중국으로 통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시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에 오던 중국인 손님 중에서 릴린이라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무료로 쓰라고 둔 휴지를 한 움큼씩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갔거든요. 사장님께 말씀드려도 그건 아시아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뿐이었죠. 엘라의 어머니도 한국인 남성을 만나는 것이 걱정이라 하셨고 먼 나라까지 시집을 가는 엘라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보셨지만 도와줄 것이 없으니 반대도 못하겠다면서 엘라를 보내셨죠.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엘라의 결정을 지지하고 싶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먼 곳으로 떠나는 딸이 걱정스러웠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엘라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딸이 행복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떠나는 엘라에게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소피와 저는 결국 엘라가 떠난 뒤에도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미지와 달리 엘라는 한국에서 승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할지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 가서 농사나 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디 이상한 섬에 잡혀가서 매일 풀만 먹으며 일하는 것이 아닐지 너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무슨 인신매매나 장기매매 같은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시아의 나라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엘라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엘라의 피부가 좋아 보이기에 피부 칭찬으로 말을 시작했죠. 한국이 그래도 프랑스보다 공기가 좋은 나라일 테니까 얼굴이라도 좋아 보인다며 억지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라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라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사실 피부가 좋아진 이유가 있어. 여기서는 한국산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효과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 저는 조금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고? 엘라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한국 화장품은 정말 다르더라고. 내가 프랑스에서 쓰던 제품들은 딱히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에선 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 한국의 화장품들은 피부에 자극도 적고 성분이 너무 좋고 특히 천연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피부가 진짜 촉촉해지더라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이것 봐. 내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정말 대박이야. 여긴 제품 종류도 많고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것도 쉬워서 좋았어. 그럼 이건 뭐야?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엘라는 자랑스럽게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거야. 트러블이 있거나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고 기름기도 잘 잡아줘. 그냥 하나씩 써보면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어.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정말 다 좋구나.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점점 익숙해졌겠네. 엘라의 표정도 점점 밝아 보였죠.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선진화된 나라야. 처음엔 정말 놀랐어. 지하철, 버스, 공공기관, 시스템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편리하다고 느껴졌어. 예를 들어 지하철은 정말 정확하게 도착하고 버스도 언제 올지 앱으로 알 수 있어. 특히 교통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정말 보기 드물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마트폰 캡처 화면을 보내주며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선 거의 모든 게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병원 예약도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고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든데 여기선 생활이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야. 엘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해. 예를 들어 병원에서 예약하고 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적고 진료도 빨리 끝나. 그리고 음식도 항상 신선하고
어디를 가든 청결한 환경이 유지돼. 여기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소피와 저는 점점 더 놀라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은 그렇게 편리한 나라였구나. 소피가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모두 뭔가 낯설고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죠. 특히 어머니는 독서 모임에서 다룬 책 속에 한국을 언급하며 그 나라를 가난하고 어려운 곳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녀는 항상 프랑스와 유럽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처럼 문명화된 곳에 살고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와의 차이를 강조하셨죠. 어머니는 자주 한국에 대한 걱정을 표하셨습니다. 엘라가 그런 나라로 간다고? 어떻게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라고 말하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가난하고 불안정한 곳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저도 영향을 받아 엘라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에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리고 부모님은 아시아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코로나19나 메르스, 사스 같은 질병들이 아시아에서 발생한 이유가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 때문이라고 믿으셨죠. 코로나19도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은 박쥐 때문이었잖아요. 그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어서 아시아는 항상 다른 대륙들보다 낮고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라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모든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하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엘라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그곳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최신화된 모든 것들을 소개해 주었죠.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들만의 관념을 지니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소피와 함께 한국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엘라의 말과 그녀가 겪고 있는 현실을 듣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시각이 점차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소피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엘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래, 우리가 왜 항상 그렇게 생각했지?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 둘 다 한국에 가는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와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고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함께 하길 좋아했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이 정말 엘라가 말하는 것처럼 현실일까? 그 궁금증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엘라가 말한 대로 한국이 정말 그렇게 멋진 곳이라면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아. 소피는 그렇게 말하며 여행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첨단 기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물론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그만한 수준의 나라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유럽은 그 어떤 나라보다 발전된 기술, 뛰어난 예술과 문화, 그리고 안정된 정치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도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상비약은 물론이고 한국의 지폐와 동전도 골고루 환전해서 준비했죠. 10원짜리와 100원짜리의 동전도 정말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처럼 후진국은 분명 동전 거스름돈이 부족하다면서 거스름돈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프랑스의 시장에 갔을 때
동전이 부족하다면서 거스름 돈을 주다 마는 상인들에게 몇 번 당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현상이 한국과 같은 아시아에서는 정말 흔한 일일 것이 분명했죠. 소피 또한 저와 함께 프랑스의 약국과 상점에 들러 정말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왕 가기로 한 한국 여행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소피가 너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제가 배탈이라도 나서 소피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또한 아는 사람 중에서 아시아 여행을 갔다가 배탈이 나서 얼굴이 헬쑥해진 채로 프랑스로 돌아온 지인 이야기를 해주시며 아시아는 유럽인처럼 깨끗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길거리 음식을 먹지 말고 코카콜라 캔음료 등의 안전한 식품만 먹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고 나서 드디어 한국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타고 긴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직원은 영어로도 매우 능숙하게 응대해 주었죠. 이 모든 것이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엘라와 승수를 만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과 걱정만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왔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느꼈던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엘라와 승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갔을 때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기 시작했죠. 서울의 도심은 그야말로 미래적이었습니다. 도심을 지나며 보는 고층 건물들은 모두 세련되었고 길거리는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승수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구경했는데 그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편리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여러 언어로 안내문이 붙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승수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야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엘라와 승수가 저에게 추천해준 전통 한식들은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김치, 불고기, 그리고 다양한 전통 음식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그 맛을 음미하며 한국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구경했습니다. 강남의 거리, 명동의 쇼핑몰, 그리고 홍대의 예술거리까지 서울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나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진화된 나라라는 것을. 프랑스에서도 본 적 없는 세련된 쇼핑몰, 고급 브랜드들이 즐비한 거리들, 그리고 거리에서 사람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면들. 모든 것이 매끄럽고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의 발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물론이고 음식 배달 앱, 교통카드 시스템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는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선진국이었어요. 한국 동전을 괜히 가져왔다는 후회가 밀려왔고 그 무거운 동전을 들고 다니다가 결국 다시 환전을 해버렸죠. 한국에서는 현금이 전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를 대할 때마다 가진 편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모두가 공공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엘라와 함께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먹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길거리 음식이라면 어딘가 불안한 생각이 들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나던 서울의 번화가, 특히 명동이나 홍대에서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모두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라는 저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 말에 따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가게 주변은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신선하게 보였어요. 가게 주인도 너무 친절해서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는 저에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주었죠.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을 때 그 매콤하고 달콤한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떡이 쫄깃하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갔습니다. 순대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맛도 정말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순대의 고소한 맛과 함께 들어있는 야채와 고기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폭발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이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서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 나라일 거라는 편견은 한국에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손을 씻고 음식도 항상 덮개로 덮어두며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웃으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특별해. 이 음식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알지? 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이건 상상도 못했어.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조차 이렇게 맛있고 위생적일 줄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고 한 사람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은 음식 문화에서부터 사람들의 친절, 그리고 청결까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아시아는 위생이 엉망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그저 맛있고 안전하고 깔끔한 경험이었어요. 한강공원에 갔을 때도 정말 놀랐어요. 서울의 한강공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조금 더 전통적이고 자연과 도시가 혼재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강공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넓은 잔디밭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길게 펼쳐진 강물이 너무 아름다웠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배드민턴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여유롭게 앉아 있었어요. 공원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을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길게 이어진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다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보통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조금 더 덜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화장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손 세정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무료 화장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게 했죠. 이런 깨끗함을 도심의 공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엘라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쓰는 편이야. 공공장소의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질서 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부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외출할 때 입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들에서 정말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이 묻어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고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엘라가 말한 대로 한국은 정말 선진화된 나라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발전하고 깔끔하고 효율적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한국의 모습이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진화된 사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걷는 동안 길거리에서부터 카페, 쇼핑몰까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프랑스에서 자주 듣던 그 음악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음악은 익숙하게 들리는 멜로디와 비트, 그리고 영어 가사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음악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프랑스에서 길거리에서 자주 들었고 그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엘라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이 음악은 K-팝이야.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팝.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음악이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 제가 프랑스에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 그토록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 음악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프랑스에서 K-팝을 자주 들었던 저로서는 그 음악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최신 음악인 줄 알았고 K-팝이란 단어도 그저 하나의 장르명쯤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그 음악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 걸 보며 이 모든 음악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니 라고 생각하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그저 다른 아시아 국가 정도로 여겨졌던 제 인식에서 벗어나 대중문화와 음악 산업에서 매우 강력한 나라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이 바로 한국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은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승수와 엘라가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엘라가 말하길 한국의 온돌은 정말 특별해. 바닥에서 난방이 되기 때문에 한국식 호텔에 가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전혀 춥지 않다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한국의 바닥 난방은 전통적인 온돌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발전시킨 거라고 했죠. 그동안 저는 겨울마다 집 안에서 바람을 피하려고 난방기를 몇 시간씩 켜놓고 추위와 싸우며 지냈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뒤로 그 효율성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승수와 엘라는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며 한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난방 방식이 집안의 온도를 고르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집안이 언제나 아늑하다고 말했어요. 온돌은 불을 바닥 밑으로 보내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돌을 데워서 그 열을 바닥을 통해 전달했거든요. 이제는 물을 데워서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통해 열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원리는 같아. 승수가 그렇게 덧붙였죠.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 때 바닥이 따뜻한 것이 너무 편안했고 그 덕분에 밤새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온돌 덕분에 침대에 누워서도 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져 몸이 편안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한국이 이렇게 첨단화된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겨울을 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주는 시스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승수와 엘라가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 간의 따뜻함과 효율성이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일상 속 작은 부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고 저 또한 그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승수와 엘라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들의 삶에 대한 동경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국 남자와 만나서 한국인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 승수와 엘라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점차 프랑스에서 느껴왔던 불편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모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직접 체감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느끼던 불편함이 한국에 와서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가끔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서 여행이나 일상적인 이동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지하철의 시간표는 정확했고 역마다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동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늘 서두르거나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상황들, 예를 들면 대기 시간이 길거나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일이 저를 자주 불편하게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친절하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이면서 프랑스에서 내가 감수하고 있던 불편함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프랑스는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지만 한국에서 느낀 효율성과 편리함은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엘라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소피 또한 저처럼 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에 살면 프랑스의 시골은 생각도 나지 않을 테니까요. 일본 젊은이들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데 한국은 다르네요. 이제 승부는 끝났어요. 일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제 잘못이 크네요. 여기 자신의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일본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영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가진 40대 엄마입니다. 한때 한국을 무척 싫어했지만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럽고 제가 왜 한국이 아닌 일본 땅에서 태어나 이런 고생을 하나 싶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절망만 가득하고 한국은 희망만 가득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저의 모든 불행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겠죠. 젊었을 때에 돈을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친구들보다 비교적 결혼을 빨리 했죠. 남편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또래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해외로 뻗어나가며 승승장구했던 때가 있었죠. 미국과 유럽을 왕래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일구어 놓으신 사업체를 이어가기만 하면 되니 남편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에 항상 신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을 보며 깨달았어야 했어요. 남편은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지만 기존 거래처만 간신히 유지하며 막대한 돈을 벌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저와 아들을 데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못했었죠. 저는 그저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줄만 알았고 앞으로 그런 호화로운 생활이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5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업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했다면서 말이죠. 오랫동안 지낸 거래처들이 모조리 등을 돌려버렸고 저희에게는 빚만 남아버렸죠. 이 일로 충격을 받으신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남편의 말로는 외국의 거래처들이 전부 한국과 계약을 맺었고 일본 업체와는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일처리 능력과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했죠.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에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능가하는데도 가격은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거래를 굳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저 한국이 싫고 미울 뿐이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것이 당연하기에 그런 결과를 만났다고 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아래의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매일 남편과 싸웠고 한국에 대한 욕을 엄청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발밑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 남편이 사업에서 실패한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리기 바빴죠.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돼? 라며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이 한국에 뒤처진 건지 아니면 남편과 제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헷갈리기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뉴스에서조차 한국의 첨단 기술,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반대로 일본은 옛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듯 보였어요. 과거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일본의 제조업이나 기술력도 점차 퇴색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사업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자면 일본의 기술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기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돈을 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인들이 많은 것은 좋지만 그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금전적인 가치에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첨단 산업의 시기에 AI가 1분이면 만들어낼 내용을 가지고 일본의 장인들은 하루 왼종일 만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제 남편이 하던 사업이 끝났다고 느낀 것도 결국 그런 문제였죠. 별것 아닌 기술로 몇십 년 동안 집안이 계속 먹고 산 것은 맞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꼭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모아둔 사케를 마구 마실 정도로 힘들어했고 저 또한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이 해외 거래처를 유지하며 돈을 벌어오던 시절 저는 그저 소비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유럽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이런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겠지만 이날은 NHK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가 흥미로워 보였어요.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혁신과 청년 세대가 이끄는 기적이라는 주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네? 그만 보자. 처음엔 피곤한 하루를 보낸 탓인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라 거부감부터 들었죠. 그러나 아들이 뜻밖에도 저를 말렸습니다. 잠깐만 엄마. 이거 요즘 엄청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라던데? 친구들도 이거 보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놀랍게도 아들은 이미 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아 아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는 한국의 청년 창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어요.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AI와 로봇 개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도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친구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한 한 청년이 말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 덕분에 첫 단계를 넘을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 10개국에 진출했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큐멘터리는 이어서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저런 학생들은 본 적이 없어. 한국 애들은 뭔가 달라.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뭔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한때 한국을 비난했던 것도 그리고 지금의 일본 현실에 대한 불만도 사실 모두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지금 히키코모리로 가득한 것 같아. 나도 솔직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살아. 근데 한국 애들은 다르잖아. 뭔가 목표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 히키코모리라는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어나는 젊은 세대의 단절, 사회와의 거리감, 그리고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아들의 세대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면 너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본에서는 그런 환경도 기회도 없잖아. 실패하면 그냥 끝이고 누구도 두 번째 기회를 안 주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공만을 꿈꾸며 살았지만 지금은 실패조차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보며 부모로서 무언가 잘못해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다큐멘터리에 집중하던 중 한국의 사업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 식당 주인이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망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도 받고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은 저희를 더욱 압박하는 사회 분위기만 존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실패를 책임지라며 손가락질했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등을 돌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재기할 기회는커녕 다시 시작할 의욕조차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들도 이 장면을 보고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일본엔 저런 게 없지? 실패한 사람은 그냥 끝인가? 사업이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데 한국은 실패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오히려 재도전할 수 있게 지원까지 해주는 거야. 너무 부럽다. 사실 남편도 사업 실패 후 갱생의 기회를 간절히 원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전무했어요. 그저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감당하라는 식의 사회적 분위기와 실패는 곧 낙오라는 인식만 존재했죠. 그에 비해 한국은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고 사회적으로 재기를 돕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본에서 사업 실패하면 그게 끝이지. 다시 시작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한국은 완전 다르네. 아들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일본은 왜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걸까? 과거에는 일본이 더 나은 나라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실패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 가족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아들은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부럽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답했습니다. 한국 얘기만 하면 아빠가 화내잖아. 예전에도 내가 한국 기술 대단하다고 했더니 아빠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잖아. 그 뒤로는 그냥 말을 삼켰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 둘 다 일본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가족 안에서조차 한국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들은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억눌러야 했었을까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요즘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중 대부분이 한국어를 조금씩 할 줄 아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배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들 말로는 한국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나라라서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이나 해외 경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다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이 더는 일본 안에서만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방향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어요. 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어요. 한국어는커녕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드라마나 뉴스에서 본 게 전부라며 그러다 보니 친구들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위축된다고 했죠. 항상 일본이 한국보다 대단한 나라라고 큰 소리만 치는 남편 때문에 괜히 자식만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한국 청년들처럼 도전하는 정신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제 아들을 비롯한 일본의 청년들은 여행도 안 하고 연애나 결혼도 못하며 돈도 벌려고 하지 않죠. 젊은 한국인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한다던데 일본인 청년들은 전부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백수의 삶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일본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일본 청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해외 경험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해외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한 도전 정신을 키우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원하고 장려해도 일본 청년들 대다수는 여전히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해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해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도 청년들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일본 청년들은 도전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환경에 나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를 선호하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해외로 보내려 해도 그들은 외부의 세계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않아요. 결국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여행은 물론 자신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전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해외에 나가보라고 얼마나 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너의 시각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여행을 떠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애원해도 그저 집에서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일본 청년들 대부분에게서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일본에서의 이런 시도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일본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열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 살며 자신이 가진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한국 청년들의 도전 정신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죠. 중년 이상층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또한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유튜브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제 또래들도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인터넷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저 기본적인 전화와 문자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죠.
특히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그들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낯선 세상 같아요. 그게 뭐가 좋다는 거냐? 며 신기해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포기해버리곤 하죠. 그런 모습이 자주 눈에 띄어요. 그런 세대는 디지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적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며 예전의 안정된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심지어 주변에 이런 중년 이상층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나니 일본 사회 전반에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있죠.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세대예요. 이런 중년 이상의 세대의 모습은 일본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그들은 변화보다는 안정과 익숙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계기로 남편을 졸라서 한국에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저였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 이제는 직접 가서 한국의 현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간절하게 한국에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혼났어요. 남편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자 화를 내며 반대했어요. 왜 굳이 그런 나라에 가려고 하냐? 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여전히 갖고 있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지 남편의 고집 때문에 그런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한국이 아직도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동안 억눌려왔던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죠. 나중에는 싸우기도 했고 결국 남편이 큰 소리로 왜 그럴까? 라고 소리쳤을 때 저도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을 가자는 말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했죠.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을 가기로 결심했고 그게 제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결국 아들과 남편을 간신히 데리고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절대 반대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며 결국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만들었죠. 사실 그 여행을 위해 약간의 빚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모을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은 앞으로 다시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행을 통해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던 그 호기심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특히 아들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에서만 살면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동안 아껴둔 돈을 조금씩 모아 여행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이 저와 아들에게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떨렸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고 아들도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목격한 거죠. 첫 번째 충격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택시나 버스, 그리고 특히 지하철까지 모든 것이 너무 효율적이고 깔끔했어요. 일본의 교통도 물론 훌륭하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르고 편리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도 모두 질서 있게 서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 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점에서 한국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상업과 음식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음식점들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고
서비스는 항상 빠르고 친절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가격 대비 양도 많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음식도 훌륭하지만 한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말 일본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에너지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때서야 아들의 말이 맞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의 청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창업하는 청년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모습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반면 일본은 그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 규모와 발전 속도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기술력들이 이제는 한국에 밀려나는 시대가 되었음을 실감했죠.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한계와 느려진 발전 속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점이 많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후로는 조금씩 한국에 대한 편견을 접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물가가 일본보다 훨씬 비쌌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 한 끼의 가격이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일본보다 높다고 느껴졌거든요. 특히 서울 시내의 고급 쇼핑거리나 레스토랑들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 고급차를 몰고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풍경을 보며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놀랐습니다. 남편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젊었을 때 중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던 남편은 당시 중국의 가난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한국을 처음 보고 느낀 것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손을 떨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지? 라며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그는 그동안 가진 선입견을 완전히 깨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생각을 뒤집어야만 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성장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확실히 드러났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놀랐던 건 한국이 중국처럼 가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부끄럽게 느낀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멋진 아들이지만 한국에 와서 그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멋지게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아들이 그들과 비교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타일리시하고 패션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게 꾸미고 체격도 좋고 외모도 뛰어난 사람들을 자주 보니 아들이 자신이 그들과 비교되어 촌스럽다고 느낀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한국에 와서 키도 작은 편이고 외형적으로도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일본인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작고 체형도 한국인들에 비해 조금 더 왜소한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들은 한국인들과 비교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더욱 돌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가 한국인들은 정말 멋지다며
자신을 더욱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할 때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과 한국인들의 차이를 크게 느꼈을 거예요. 특히 대학가나 인파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이 정말 저출산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리마다 젊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 대부분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쇼핑몰이나 카페,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였고 그들의 패션과 태도는 매우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젊은 사람들을 길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본의 거리에는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거의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 일본의 젊은 세대는 취업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외출하기보다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히키코모리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 활동이나 도전적인 경험을 아예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일본에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토리 세대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성, 직장 내 경쟁 압박,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꿈이나 야망을 포기하고 물질적 욕망보다는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생긴 표현입니다. 이 세대는 예전과 같은 성취욕이나 외적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으며 직장 생활에서도 큰 도전이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들은 해외여행, 아르바이트, 창업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발전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고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죠. 그저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발전된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모두 한국에 가고 나서 왜 사업이 망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동안 일본의 안일한 생각과 한국의 빠른 발전을 놓고 비교해보니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도전의식과 근면함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도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발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태도, 열정,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면 일본은 예전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은 점점 사라지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죠. 그로 인해 한 발 앞서 나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에서 느꼈던 답답함도 그 때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일본인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일본의 방식만 고수하며 도전적인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결국 뒤처지게 되는 걸 한국에서 경험하며 깨닫게 된 거죠. 사실 한국인들이 하는 일의 방식, 그들의 정신력은 일본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면함과 도전 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거였죠. 일본인으로서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답답했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본에 돌아가니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마다 넘쳐나는 젊은 에너지와 도전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한국에서 경험한 후 일본의 일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의 삶이 너무 부러워졌어요. 아들에게는 계속 한국에 가서 살라고 말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특별한 도전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에 속이 터질 지경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아를 실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처럼 살아보지 못한 채 일본에서 계속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커지면서 아들 역시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삶을 이해하려고 하니 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부모 세대가 너무 부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 분명하고 일본은 점점 쇠퇴할 것 같다는 생각만 드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